네. 예, 이번 시간에는 생애설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애설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애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설계란 생애와 설계라는 두 단어가 일단 결합돼서 만든 말이죠. 그래서 생애는 사람의 일평생을 말하죠. 설계는 계획, 플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설계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일평생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다루는 범위가 넓죠. 예. 그래서 생애 설계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까지 담아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애 설계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때 이 재무 설계란 말과 생애 설계란 말이 굉장히 이제 구분돼서 사용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면 거의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재무설계는 그야말로 돈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죠. 그러니까 제1순위 목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재무적 요소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무설계 원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외에 또 실제로 돈 문제를 다루다 보면 어떻습니까? 관련된 삶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요소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같이 결합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재무설계가 이런 생애설계적 개념으로 확장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설계를 정의를 하면 개인의 삶의 가치와 여러 목표, 여기 목표는 재무 목표뿐만 아니라 다른 비재무적 목표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설계의 최종 목표는 이 삶의 가치와 목표 달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생애설계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재무적인 내용과 그래서 비재무적인 내용들을 같이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어떻게 하느냐?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했죠. 과정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단계라는 것은 또 뭡니까? 절차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절차는 또 뭡니까? 순서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애설계의 여러 절차와 단계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룰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애설계가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 필요성들을 제기되고 있을까요? 라는 것들인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 수명의 연장 때문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왜요? 삶에 있어서 달성해야 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들,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묵구구식으로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떻습니까? 수명이 되게 짧았었던 시절에 또 선배들이 대부분 해왔던 방식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삶을 살 수 있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왜요? 수명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이전에는 많이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애설계를 공부하고자 하는 니즈와 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실제 수명을 한번 볼까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58.74세, 여성은 65.81세입니다. 수명 차이가 크죠. 1980년대는 남성이 61.89세, 여성이 70.41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여성분이 남성보다는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과거에는 이런 생애 설계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 58.74와 61.89입니다. 예. 자, 이때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아마 대부분의 지금 우리 중장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럴 때 어린 시절을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본 어른들의 수명들이 어떻습니까? 되게 짧았죠. 지금 만약에 정년을 60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어떤가요?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정년이 끝나자마자 퇴직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사망을 해버린 것들이죠. 그래서 환갑이 되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오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산업화가 이렇게 고도로 막 이렇게 진행되던 시기에는 웬만큼 직장만 다니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또 성장이 한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용이 많이 안정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한 직장에 그냥 오래 다니게 되면 어때요? 따로 뭐 노후 준비에 대한 것들이 필요성들이 별로 못 느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없었던 뭔가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들이죠.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없던 시간들이, 그죠? 퇴직과 은퇴는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퇴직과 은퇴를 거의 같게끔 생각했었죠. 그죠? 왜? 퇴직을 거의 정년퇴직, 한 직장에 그냥 들어가면 그때 마치는 것들을 거의 당연시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죠? 자, 퇴직과 은퇴, 그리고 사망. 자, 이것을 은퇴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뭡니까? 은퇴 준비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은퇴부터 사망하는 시간까지가 이제 은퇴 기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평균 수명에 따라서 은퇴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 은퇴 기간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없던 새로운 시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님이나 주변에 어른들이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웬만큼 이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는 웬만큼 이제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남은 시간들을 또 뭐로 살게 되지? 자, 돈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은 없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과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인식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돈 많고 부자 이꼴 행복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꼭 등호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지 않으면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아라는 생각들이 주류를 이던 시대가 있었죠. 물론 돈은 행복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최소한의 의식주를 갖다가 해결하다 보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돈 내외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참 돈을 벌거나 경제적 안정을 이룰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이 살다가 일정 정도 경제적 안정이 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기본 취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다니엘 카네만 교수, 행동재무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죠. 그리고 실제로 2002년도에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돈과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업적들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조사에 의하면 개인의 소득이 연간 7만 5천 불이 될 때까지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소득이 7만 5천 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소득의 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이런 한 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이게 한계 효용이 이제 체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냥 7만 5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8천만 원, 연봉 8천만 원 정도 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돈이 굉장히 첫 번째 요소였다고 한다면, 이제 먹고 조금 살만해지면 그것만이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GDP의 한계를 보완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GDP라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삶의 성공, 질적인 측면까지 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1년 5월에 OECD는 바로 당신의 행복지수, Your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 삶의 만족도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물론 소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주거, 교육,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병원과 어떻게 가깝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거는 여러 가지 이런 고령화라든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고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수화시키고 지표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행복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애 설계와 우리가 은퇴 설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것들이죠. 생애 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수명의 연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은퇴 설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명이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새롭게 생겨난 시간 때문에 생애 설계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들이고 그 시간의 대부분들은 바로 은퇴 기간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설계와 은퇴 설계의 관계를 보면요. 먼저 은퇴 설계 우리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노후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퇴직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퇴직 설계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는 드는 거고 노후가 되면 뭐 자식들이 부양을 하거나 그때까지 모아온 돈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다가 수명을 마치는 것. 따로 뭐 크게 계획을 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퇴직,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한참 호황이 되고 성장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직장에만 오래 있어도 자연스럽게 노후, 즉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까지였냐면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입니다. 1990년도 후반까지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7년도 말에 IMF 우리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 자, 그것이 곧 은퇴 준비다라는 생각들이 일반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년퇴직을 거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될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이런 것들이 막 일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단어들이 뭡니까? 4.5정, 45세 되면 뭐 정년, 5, 6도, 56세까지 다니면 뭐 도둑놈, 뭐 이러한 좀 이제 단어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은퇴한다 그러면 퇴직한다, 뭐 퇴직 후에 뭐 지금 또 이렇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정년퇴직이 있고 은퇴로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나 이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아, 퇴직과 은퇴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퇴직은 한 그 주된 직장에서 그냥 그만두는 것. 근데 은퇴는 어떻습니까? 은퇴는 경제활동, 주된 직장에서 그만두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뭐 다음 직장으로 옮기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부업을 하든 요즘은 뭐 또 기기 이카남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N잡노 뭐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동시에 하면서 소득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도 다 물러나는 시기를 이제 은퇴라고 해서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면 2000년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자, 한 사회, 한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정도가 바로 유엔에서 발표한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령화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인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겹치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재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회사에만 그냥 오래 다니면 노후 준비는 자연스럽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재테크 바람들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투자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 개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나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재테크 열풍이 불었고 재테크 전도사라는 사람들도 막 자칭 칭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는 듯 했으나 실제로 이 재테크를 통해서 원하는 많은 부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던 차에 재무설계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설계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무 목표란 것은 뭐냐 그러면, 그죠? 막연하게 많은 돈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이벤트들, 뭐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은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집 마련이라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굵직굵직하게 돈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삶의 이벤트들 있죠. 그런 삶의 이벤트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 목표로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여유 있는 돈들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재테크, 막연한 수익률, 엄청난 부자로서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도 어떻습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재무설계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데 조금 더 또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게 된 일정 정도 계기가 뭐냐면 은퇴 설계에 대한 필요성들이 공론화됐다는 것들이죠. 아까 고령화 사회가 점점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라이프 이벤트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자금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은퇴 자금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써야 될 돈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라이프 이벤트인 이 은퇴 설계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재무 설계를 더욱더 필요성들에 대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모든 돈을 은퇴 설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자녀 교육이라든가 집 마련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창업이라든가 자녀 독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어때요?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재무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은퇴 설계를 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은퇴 설계를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역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돈 중심의 은퇴 설계였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재무적 요소 중심의 은퇴 설계가 이때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돈부터 계산해보자는 것들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요. 우리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일 때죠. 그리고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일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고령사회의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출산율도 떨어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수명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재무적 요소 중심의 은퇴 설계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대략 주묵구구식으로 내 수입에서 얼마를 노후 준비를 해야지 30%면 될까 이렇게 했지만 재무설계 개념이 도입됐었을 때는 굉장히 체계적인 은퇴 설계가 됐었거든요. 뭐냐면 필요한 자금, 지금의 돈 가치와 내가 은퇴 시기 이후의 돈 가치가 다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지라고 하는 수익률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퇴 설계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돈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한 그 재무적 요소 중심의 은퇴 설계 시대는요. 그때 자금을 계산할 때 80세까지만이라도 수명을 측정하더라도 200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겠나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80세 이후에 삶에 대한 그림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80세 이후에 지금 대부분의 중장년층들이 아까 평균 수명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할 때 주변에서 80세 이후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점점 어떠세요? 이제는 경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때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살펴보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면서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라든가 은퇴 설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수명 연장에 대한 조사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가 실제로 현실화될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60세 퇴직하더라도 100세까지는 어떻습니까? 40년이 남습니다. 20대 직장 생활을 갖다가 시작하더라도요. 그죠? 60에 맡긴다고 한다면은 딱 40년이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준비 기간도 거치고 이러다 보면 20대 중반이나 요즘은 30대 초.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때요? 직장 생활보다 더 긴 삶의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게 은퇴가 남아있는 여유분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메인의 시간입니다. 중심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이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어쩌면 그 은퇴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길어진 수명을 과연 돈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시 강조드리지만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인생에 원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돈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노후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비재무적 요소의 준비에 대한 필요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통합적 은퇴 설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적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것을 같이 준비하는 그러한 은퇴 설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합적 설계가 어떻게 보면 생애 설계의 개념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요. 은퇴 설계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지만 생애 설계는 전 생애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설계입니다. 그런데 통합적 은퇴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재무적인 것과 비재무적인 요소를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요소와 되게 맞닿아 있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애 설계가 중요해진 시대에 생애 설계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설계사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와 저축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재무설계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재무설계사, 생애설계에 있어서 전문가는 재무설계사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코치와 카운셀러는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요소가 있죠. 카운셀러는 좀 심리적이고 내적인 그런 요소를 다루는 쪽에 좀 더 가까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 기나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객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주는 역할을 우리 생애설계 전문가들은 또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코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생애설계나 재무설계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하는 목표와 현재 상황을 설정을 하고요. 현재 상황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와 상황 사이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간격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간격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에 옮겨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것이 생애설계와 재무설계와 코칭이 같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재무설계사가 어떤 지식적인 역할을 한다면 코치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실행을 조금 더 지속적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힘을 불어넣게끔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러로서 같이 공감하고 코치로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재무설계로서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삶의 가치와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바로 생애설계 전문가의 역할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